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굿모닝 인포맥스 2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모, 저모 좀 챙겨보시고 출근길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과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에 참 짚어야 될 게 많은데, 그렇죠, 대표님?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 보통 두 분 모시는데 그렇죠. 오늘은 우리 정 대표님 대표님만. 특별히 모시고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음. 또 이 시장이 왜 여기에까지 왔는지 네. 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사실 뭐 환율 얘기도 해야 되고 네, 국제적인 네. 얘기도 해야 되고 국내 주식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사실 오늘은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먼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유럽이나 그 영국 얘기부터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사실 영국이 최근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가령 매파적이었던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그리고 네. 역대급 감세안. 근데 네. 이것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뭐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도 감세안이 나왔다더라. 그 다음에는 90년대 초반에도 이제 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당시에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공포심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대비해가지고서는 워낙 파운드화가 약세를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그 자체가 좀 일종의 그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상황들은 조금 그건 아주 이제 그 외가격에 있는 배팅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서요 금리를 하루에 2번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랬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안 먹히니까는 그냥 ERM을 탈퇴를 해버리고 금리 원상복귀 다음날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들을 경험해야 이게 굉장한 일이다라고 네. 아마 받아들여지시지 않을까 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좀 우려하시는 게 주말 동안 나왔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뭐 극우가 집권을 하면 네. 또 과도하게 포퓰리즘 정치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인 게 첫째는 이탈리아만큼 지금의 유로 체제 내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무슨 깨는 수단으로 이제 나중에 결론이 지어진다. 뭐 친러 성향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나간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지지난 회의에서 22에서도 결정을 했던 게 그 이제 분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마 뭐 이제 서로 간에 좀 핑퐁 게임이 있기는 하겠지만 쓸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명백하게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어쨌든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가 이전까지 있었던 뭐 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말씀을 다른 부분에 드리자면 사실 이제 미국장도 어제 보시면은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좋다가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하락 반전을 뭐 그러니까 무너지게 장중에 개수가 많이 빠진 거예요. 어제 유럽에서 선물로 보면 플러스 1.5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보합에서 끝났으니까 크게 보면 장중에는 2.5% 정도 그렇죠. 빠진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뭐 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해서라고 하시지만 네. 그 얘기는 한국 저녁 시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유럽장 끝나고 미칠 영향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어저께 미국채 5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부진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금리가 좀 이제 10년물 금리가 지난주 3.5 넘는다 만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4를 넘느냐 마냐를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장기 금리도 많이 이제는 뛰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 여러 가지들의 가격들이 위험 자산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분석들이 달러가 너무 강하게 되었을 때에 실제 이것이 지금까지는 뭐 그러면은 미국의 인플레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좋게들 보셔왔던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근데 이제는 이것 자체가 실제로 기업들 매출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달러가 한 10% 강세되면 한 3에서 5% 정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걸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미국 기업이요? 예, 예. 미국 기업도 감소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나쁜데 미국도 나쁘다. 예, 너무 강해지면 이제 그네들도 어쨌든 이제는 해외 매출액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셀스포스닷컴 같은 경우에도 8억 불 정도 손해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또 실제로 보시면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때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 이유가 환율 딱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환이 훨씬 더 또 지금 달러화가 강세로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요. 뭐 달러가 너무 강하다든지 글로벌에서 뭐 수요가 약세가 된다든지 이런 게 100%다 반영되는 첫 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3분기 실적이 우려나 이런 것들이 가장 커진 이런 이제 커진 부분이 반영되는 분기일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강한 네네. 달러가 그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네. 나머지 국가들한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국에도? 기업한테도 나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프라자 네. 합의 있잖아요. 오늘 그 다른 뉴스 보다 보니까 플라자 뭐 합의 2.0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조 좀 해서 달러 이렇게 가는 게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지점까지는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가령 최근에 뭐 유럽이나 한국 아니면은 일본도 그렇고요. 다 같이 환율이 굉장히 약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이 보통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보는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경쟁하는 국가의 환이 약해지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똑같이 약세를 어떤 면에서는 좀 용인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뭐 근린 궁피파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점도 너무 심해지면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니 최근에는 일단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다 개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도 플라자비 2.0과 같이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것은 이제는 이익보다는 다 같이 이제 그 손실이 크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는 확실히 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좀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은 뭐 이번 주에 일단 중국에서 국가대에서도 좀 그 증시 가치 부양을 위해 가지고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만 쪽에서도 뭐 연금성 자금이 집행이 됐다는 네.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그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지금부터는 좀 다들 긴장을 많이 하는 네. 이 이상은 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환 관련된 공조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사실 가장 큰 건립들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싶으니까. 네, 근데 네.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할런지가 제일 관건이네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미국에서 뭐 그런 얘기를 뭐 최소한 그냥 놔두는 정도가 떠나서 야 이거 달러가 너무 강해. 이거 한마디만 해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네. 별로 그렇게까지 뭐 다른 데만큼 급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과거에도 보면은 그 통화 스와프를 맺어줄 때의 로직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경기가 좀 나빠져서 부양책을 써야겠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금리를 그때부터는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그 QE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도 환이 약세가 되어 있고 금융 불안이 야기가 되어 있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팔아가지고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형태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뭐 완화책을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나 미국 금리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이 가파름의 원인 중에 아마 뭐 다음 달 정도에 각국 외환 보유고 같은 게 공개가 될 때 지금 달러를 팔아가지고서 그 개입한 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들이 나타나면 최근의 약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펀더멘탈 혹은 연준이 바라보는 터미널 레이트 이런 걸 넘어서서 패닉 셀링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네. 게 아마 미국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환율 공조에 동참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봐서는 그래서 뭔가 나올 것 같냐라고 하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네. 뭔가 증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각국이 이제 달러채를 중앙은행들도 팔기 시작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은 사실 본인들이 원했던 그런 정책 효과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네. 그 분석이신 것 그러네요. 같고요. 네. 예. 사실은 지금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지금 모든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어저께 뭐 S&P가 3,636을 뭐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지금 그 뉴스가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것도 뭐 모든 기술적 분석의 레벨들이 이제 뭐 의미가 있나 하는 정도로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경제 지표가 현재에서 발표가 되면 이 경제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좋은 쪽의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 금리를 그렇죠. 이제 마음껏 이제 올려도 더, 네. 견딜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 해석이 하니까. 되고 나쁘게 나오면 침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쁘게 좀. 네, 그러니까 가는 것 결국은 같아요. 지금 이런 나쁜 상황이 네. 프라이스에 반영이 돼 있느냐, 네네. 안 돼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지금 사실 이자율이 더 많이 되고 주식이 좀 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식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자율 쪽도 그 수급에 의해서 과도하게 더 밀렸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네. 예. 지금 채권 시장도 그 거래가 좀 많이 얇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가령 뭐 어떤 펀드들은 대박이 났다더라. 영국에서도 YTD 수익률이 세 자릿대를 기록하는 펀드들이 있더라고요. 대형 펀드인데. 어. 근데 그런 데들은 다 이제 레버리지로 숏을 친 국채에 대해 가지고서요. 그다음에 지금 뭐 레이 달리오도 올웨더 펀드라고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은 지금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심화될 거다. 그다음에 금리 올라갈 거다. 여기에 배팅을 강하게 해서 작년 올해 다 수익률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올웨더로 하게 되면 올해는 그 모든 게 다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은 수급이 분명히 좀 과도하게 가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주식의 가격으로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30%가 증시가 빠졌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부터는 수급이 많이 꼬였던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참고 견뎠지만은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해놨는데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이자율도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항복 매물이나 패닉 셀링이 지금부터는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게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할 때에는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인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가 잘 나와도 안 좋게 안 나오면 더 안 좋게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심리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게 회복이 되려면 실적이 많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가장 우려하는 요소가 긴축이랑 인플레에 대한 요소인데 이 부분에서 좀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해서요. 이 부분에서 사실 선행 데이터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선행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데이터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는 시장의 심리인 네.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시장 얘기도 좀 해보죠. 중요하죠. 한국 네. 주식 시장이 사실 알고 보면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지금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연초 대비해도 코스닥은 지금 뭐 3%에서 거의 1등 수준으로 정말. 많이 빠지고 또 네. 코스피도 사실 많이 빠졌는데 네. 우리 시장에 특별한 이런 더 많은 상대적인 약세 또 앞으로 이제 왜 그렇게 일단 더 많이 빠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대비해서 왜 이렇게 약해요? 네. 답답합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 증시가 먼저 빠졌고 더 많이 빠졌고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YTD로 봐도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네. 먼저 빠졌어요 작년에.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빠졌어요. 예. 예, 작년 이제 그 상반 5월이 이제 코스피는 고점이었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더 많이 빠졌다 또 정말 빠졌다 말씀드리는 게 이걸 만약에 달러로 환산해 보면 그럼요. 이미 이제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원 달러 20% 그렇죠. 오르고 이거 예, 30% 예. 빠지면 그걸 다 그냥 더해만 합치면, 봐도 네. 50%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정말 이만큼 빠져야 되느냐인데 네.
일단은 빠지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을 분해를 해보면 한국만큼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 국가가 주요국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반도체도 민감주다라고 네. 넣게 되면 네네. 뭐 소위 중후장대 산업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에도 먼저 오르고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도 반등을 할 때 한국 증시의 반등이 훨씬 빨랐습니다. 근데 반대로 고점도 먼저 잡히고 내려올 때도 먼저 내려오고 속도도 빠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뭐 탄광의 까나리아 같은 나라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혹시 오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오를까요? 기대를 먼저? 하기가 근데 참 상황이 네. 먼저 네. 그리고 많이? 그래서 저 좋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 이제 30% 이상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네. 그런 증시들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이후에 예로 들어드리면은 네. IT 버블이 꺼졌을 때나 아니면 금융위기 왔을 때나 혹은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 때 네. 모두 다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저점이 빨리 나왔고요. 네.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이 먼저 저점 나오고 저는 더 빠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은 이제 그 저점은 우리가 언제 정도로 뭐 잡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을까? 네.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첫째는 전 좀 거래가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예, 그 한창 때는 10만 전자 얘기할 때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50에서 60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10조에서 15조 사이로 줄어들었습니다. 5분의 1.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저점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손바뀜이 한번 있거든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때의 이제 시총 대비 거래 대금 퍼센트를 해보면 한 25에서 30조 정도가 나오면 아마도 손바뀜이 일어나는 강렬한 저는 이제 바닥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바닥을 나타낼 때 나왔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라든지 아니면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도 지금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거의 바닥이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혹자분들은 뭐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 시황 굉장히 나쁜 것 아니냐, 내년까지도 반등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제로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 전망을 좀 어둡게 네, 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사실 걱정들이 네. 네, 이번 주에 또 당장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는데 아마도 안 좋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중후장대 중에서도 반도체가 가지는 특징은 그 조절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가령 이제 화학이나 철강은 한번 캐파를 늘리겠다 그러면은 이걸 끄기가 어려워요. 한번 끄면은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도 물론 끄면은 이제 그런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최소한 캐파를 늘리겠다 하는 거를 조절하는 건 쉽거든요. 가령 이제 뭐 조금 설비를 들여오는 타이밍을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뭐 생산하는 쪽에서 공정에서 조금 이제 속도를 늦춘다든지라고 해서 과거에도 그래서 항상 반도체가 좀 반등을 할 때에는 빠르게 반등을 하는 특징들이 있었다. 게다가 여기는 뭐 치킨 게임이 일단은 끝나 있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자를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사실 반등을 못하면 한국 증시 반등 어렵다고 맞아요.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모두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분기 중으로 아마 업황이나 모든 게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 내내 저점이 언젠가, 그러니까 이제 반발 매수죠. 반발 매수가 이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빠지고 또 빠지고 뭐 또 빠지니까 다들 지쳐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저희가 언제가 저점이다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도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게 저점의 뭐 신호가 네.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거는 한번 살펴보는 거는 맞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네.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정부의 정책 같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 정부 잘 안 믿잖아요. 네, 그 네. 정부 가만히만 있지 말해서 오히려 망친다 항상 이런 식인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부나 중앙은행을 좀 이렇게 신뢰도가 많이 조금 쳐다보는 이제 조금 그만하지 아니면 네. 좀 도와주자 하는, 네. 특히 이제 중앙은행은 워낙 뭐 한쪽으로 지금 인플레이션만 잡겠다고 하니까 네, 네. 정부 쪽을 좀 쳐다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도 또 네, 봐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좀
업황이나 섹터별로 희망을 가져볼 만한 어떤 뉴스나 시그널 같은 것들은 기대해 볼 만한 게 없습니까? 네, 사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좀 눌려 있는데요. 뭐 미국에서 사실 특별한 변수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좀 강인한 그런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중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어제도 장 막판에 한국장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오는 10월 16일에 있을 그 정치 이벤트 이후에는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글로벌 전체를 봤었을 때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제가 볼 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푸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게 일단 홍콩이 풀었죠. 마카오도 월요일 날에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3년임이 되고 나면 중국에서도 이것이 좀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전체적으로 우리도 중국 쪽 수출도 조금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중국과 경기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개선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정책적인 면, 네, 그 점이 좀 반등의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그 조금이라도 반등의 그 실마리를 제공한 건 막판에 아시아였거든요. 정말, 네. 아시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중국의 그런 뉴스가 바탕이 됐다. 네네, 3+1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리를 오미크론은 뭐 일주일 할 필요가 있느냐, 한 3일이면 네네, 뭐 충분하지 않느냐로 일단 네. 그 정도 완화 뉴스가 또 나오면서 예. 시장에 조금은 숨통을 틔워줬는데 그래도 정말 겨우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네.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네. 뉴스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쉽지는 맞습니다. 않은 상황이죠.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